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정현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이 지혜다락방에서 4번째 강연이십니다. 마지막 강연인데요. 그렇죠. 이때까지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런 죽음이라는 주제는 다 대부분 싫어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또 부정하고 디나이얼하고 외면, 혐오 감정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런 죽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런 기회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꺼낸 것 자체를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극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강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연이 쉽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강연인 만큼 또 중요한 주제들, 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좋은 죽음을 맞이한 사례 실제에서의 사례도 있지만 또 영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롤 모델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 지금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족들도 다 알고 의료진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가운데 매일매일 나빠져 갔던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주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지만은 누가 달 건지는 나서는 사람이 없죠. 서로 미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자기 병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가족과 신뢰 관계,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죽음과 죽어감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주인공이 돼야 될 거는 말기암 환자 본인이지 가족이나 의료진이 다시 말해서 조연급 배우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죽음이 임박한 분에게는 삶의 근사점, 삶의 중말점, 사후세계 이런 걸 들려드림으로써 그래도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죽음이 격리가 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늘 접하는 죽음의 모습. 평소에 공부 하나고 준비 하나라도 안 하고 있다가 좋은 죽음을 맞을 수는 절대로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10여 년 전에 경험한 사례인데 68세 남자분이 진료실로 왔습니다. 이분은 65세 정년하고 나서 이제 잘 지내다가 2달 전부터 속이 좀 더부룩하다고 해서 왔죠. 이분은 그냥 내시경 검사만 해달라 이렇게 왔는데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 위내시경 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도 이런 증상을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구토라든가 복통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진찰 소견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본 결과 췌장에 혹덩어리가 발견이 돼서 이제 췌장암 진단날에 이제 외과에서 개복 수술을 한 거죠. 열어봤더니 이미 다 퍼져서 완치를 위한 수술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가족들이 의료진에다가 이런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말기암이 되니까 말기암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절대 비밀로 해달라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알고 의료진도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가운데 매일매일 나빠져 갔던 거죠. 수술 다도 잘 됐다고 또 가족들이 거짓말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퇴원해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몸이 자꾸 나빠져 가나
수술도 잘 됐다고 그러더니 이상하네. 그러다가 수술 받은 지 한 달째 되는 날 양쪽 폐로 암의 전이가 아주 확심하게 일어나면서 사흘 뒤에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났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거 가족들한테 인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완전히 박탈해버린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면 가족들이 후회와 회한이 두고두고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요즘도 아주 비일비재한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의식이 또 나빠지고 그러면 또 중환자실 들어가고 지난 시간에 보셨던 사진 모양 중환자실 혼자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해 보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지만은 누가 달 건지는 나서는 사람이 없죠. 서로 미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족들끼리도 네가 해라 서로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말기암 환자한테 알릴 것과 말 건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거죠. 우리나라에서 말기암 환자 한 380명 또 가족들 280명 대상으로 일일이 물어봐서 조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가족들이 그 환자 본인이 진실을 알길 원하는가. 96%가 진실을 알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가족들은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70몇 %밖에 안 되고. 두 번째는 누가 알려주기를 원하는가. 말기암 환자는요 80%가 자기를 치료해 주는 의료진이 알려주길 원하는데 가족들은 그게 아니고 집안의 제일 연장자 또 목사나 신부님이 알려준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언제 알릴 건가. 말기암 환자 대부분 72%니까 대부분은 하루라도 좀 빨리 알려달라는 건데 가족들은 45%밖에 안 됩니다.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거죠. 누구 생각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말기암 환자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 거의 대부분 96%는 진실을 좀 알려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알릴 때는 자기를 치료해둔 담당 의료진이 알려주길 바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루라도 좀 빨리 알려달라는 거를 실제로 말기암 환자 본인이 원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퐁스 데켄 신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독일인 신부죠. 이게 미국에 건너와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에 건너와서 1970년대부터 바람직한 주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 환자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되는 이유에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자기 병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가족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거짓말 또 해야 되고 거짓말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병에 대한 그 가족들이 숨김으로써 의혹을 갖는 건 좋지가 않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정확히 알려줘야만 말기암 환자 본인이 자신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가지를 나눴지만 다 일일이 생각해 보면 다 당연한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수녀님 한 분이 하스피스 경험이 많은 수녀님 한 분이 공유한 사례입니다. 어느 말기 위암 환자인데 이분이 내가 31년 동안 그 아내와 두 아들의 남편이자 가장으로 아주 잘 살았는데 내가 불치병에 걸리니까 이 가족들이 날 빼놓고 지들끼리만 수군댄다. 지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가족과 의료진이죠. 그래서 나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집안에 붙박이나 장농이냐 뭐냐 이렇게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31년 동안 헛산 것 같다. 그 인생이 허무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기고 하게 되면은 그 본인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그럴 때 말기암 환자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그래 이런 중요한 문제를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서 참으로 고맙다가 아니라 이 사례처럼 배신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죽음과 죽어감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되겠는가? 말기암 환자 본인이 돼야겠죠. 왜 본인이 주연급 배우라고 한다면은 가족과 의료진 조연급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연급 배우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조연급 배우들이 나서서 뭐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어감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주인공이 돼야 될 거는 말기암 환자 본인이지 가족이나 의료진이 다시 말해서 조연급 배우가 절대 아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죽음 준비는 3자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말기암 환자 본인들, 또 가족들, 의료진 3자가 같이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좋은 죽음, 평화로운 죽음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분은 71세 남자분입니다. 평소 건강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해봤더니 위암이고, 이미 다 간에 퍼졌다는 거죠. 이 아래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저 아래 위암의 모습입니다. 뭐 이 환자분 건 아니어도 대부분의 위암이 저런 모양을 띠니까, 또 오른쪽에 그 CT 사진 2개가 있는데, 구멍이 뻥뻥 난 게 간에 전이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10군데 간으로 암이 전이가 됐다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분은 친구를 불러서 와인 마시면서 내가 이제 말기암이 됐고 간에 이렇게 10군데나 전이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항암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분이 또 아마추어 사진 작가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미리 사진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장례식에 오게 될 지인들 미리 만나본 거죠. 일종의 사전 장례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하고 그 진단 받은 지 한 달째 되는 날 자택에서 그 취침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또 평소에도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등에도, 이분은 이제 이 인천이라는 곳에서 정형외과를 개업한 개업이셨는데, 그런 주위 사람들의 그 어렵고 헐벗은 주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삶을 살다 간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소개드렸던 2010년에 간행했던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떠올려 본다. 또 자신의 사후에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않게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정리가 하나 안 돼서 가족들이 애를 먹게 되죠. 뭐 가족들이 좀 애를 먹는 거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본인이 마무리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떠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무리 안 된 인간 관계가 있으면 만나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에서라도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을 털어낸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또 종교가 있다면 신앙생활에 더 충실한다 하지만은 종교가 없다고 해서 또 구태 특정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권 종교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임종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유언장을 쓰고 나서는 뭐 유산 상속인 이런 세속적인 문제 일찌감치 떨쳐버린다. 또 사후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 공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 전에 썼을 때는 사후생이 있다는 믿음이라고 문장을 썼는데 지금 10여 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알무로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요즘엔 들고 있습니다. 또 아직 남은 능력으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찾아봐서 자기가 거동할 수 있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한다. 또 해외 외신에 보면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뭐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모금운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 그런 행동들이 이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 가족 의료진 주위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설화에 보면 왜 그런 일이 나오죠. 오랫동안 병석에는 홀어머니를 간병하던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한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효자가 엄동설한 흰눈이 덮인 온 사방을 찾아다니다가 하늘의 도움으로 딸기를 찾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다는 내용인데, 한겨울에 딸기 먹겠다 그런 게 무리한 요구죠. 그런 건 요구하면 안 됩니다. 네? 요즘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어 다 얼마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저한테도 정해 보면, 제가 이제 포도주 와인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도 신신당부해 놓은 게, 제가 말기암을 임종임박해서 혹시 한 병에 몇백만 원짜리 와인이 한 모금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할지 모르는데, 그 무리한 요구니까 절대 듣지 말고 흘려버려라 그런 당부를 제가 틈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이란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각 사진에 왼쪽이 그 죽기 직전입니다. 하스피스에서 머물면서 어떤 작가와 사진 작가가 다 촬영을 한 거죠. 죽기 직전과 임종한 직후의 모습을 다 찍었습니다. 뭐 서너 살짜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나이 든 분들 모습인데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죽고 나서 보는 건 다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떠올리시게 되면 또 다음에 어떤 노승이 열반에 들자 죽자 어떤 선사가 한 시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사방은 먹구름 없이 한정없이 청명하고 향기로운 실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며 또 온 산은 아무런 소란한 옷이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아주 그 인상적이죠. 쉽게 바스러지는 육신을 버렸으니 오늘 이 기쁨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어떤 노여움도 걱정도 없으니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죽으니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사진 보시게 되면은 임종 직후에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충분히 이런 시를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2012년도에 미국 시사주간지 유명한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가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것인가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작가의 두 부모님이 말기 질환으로 임종 임박했을 때 이 중환자실 치료 같은 이런 연명 치료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게 이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임종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거는 죽음에 대한 죽음관이죠. 어떻게 죽음을 바라볼 건지. 죽음이 다시 말해서 이런 벽이 아니고 문이다. 또 소멸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이런 걸 알기만 하면은 뭐 연명치료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2000년에 미국 내과학회지에 실려던 논문입니다.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의학 논문을 소개해드린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 몇 사람이 쓴 게 아니고 3자가 모여서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말기암 환자 본인들 또 그 가족들 의료진 3자가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이 이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가지는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통증을 충분히 완화 조절하기 위해서는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아야겠다. 어떤 말기 환자 보면 가족들이 그 마약성 진통제였으면 나중에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죠. 지금 어떻게든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명확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죽음 준비는 뭐 3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일 거고 그다음에 훌륭한 마음을 위해서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네 가지는 아마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다섯 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여섯 번째가 그걸 통해서 온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낀 게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말기암 환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그 예가 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은 폴 뉴만이라는 배우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요새 아마 젊은 사람 빼고는 다 이해를 하실 텐데 2008년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죠.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중환자실에 가는 대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유명인의 그 부고 정도로 넘길 수가 있는데 폴 뉴만이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워낙 요리를 좋아했는데 요리하기를 그래서 친구가 아직 그냥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식품 회사를 차립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스파게티 소스나 샐러드 드레싱 이런 걸 만드는 회사를 차리고 이 미국 슈퍼마켓 가보면 지금도 이런 폴 뉴만이 그 상표로 있는 이런 드레싱 같은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 해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죠. 그래서 이거를 첫 해부터 난치병 환자 진료를 위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내에는 30개 주, 미국 밖에 28개 나라에 난치병 환자 진료에서 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부한 돈이 28년 동안 3천억 정도를 기부를 하는데 그 운영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수익금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연말이 되면은 이 사업으로 벌은 수익금을 다 자선단체, 난치병 환자 진료를 위한 자선단체 기부를 하고 또 연초가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방식으로 이런 기부를 해왔던 거죠. 또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이 마약 관련 사고로 죽자 마약 퇴치를 위한 사회 활동도 활발히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서 참으로 좋은 죽음이다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뭐 그렇게 엄청난 돈을 기부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소시민으로서 이런 좋은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례죠. 이끼루라는 건 일본 말로 살다 살아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죽는 내용입니다. 7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감독은 구로사 아키라라는 유명한 일본 감독입니다. 나생문, 라쇼몽이라는 영화로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는 상도 많이 받고 10대 명화에 꼽히기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시청 직원인데 제목은 살다 살아있습니다. 내용은 죽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시청 직원이고 정년까지 무사한이라는 삶을 살았는데 속이 아파 위장약 먹으며 지내다가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이 다 퍼져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나왔다. 반년밖에 못 산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통보를 받고 나서는 평소에 안 마셨던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지만은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밑에 직원 보고는 30년 동안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매일 바빴다는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현대인들 또 직장 다니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30년 동안 돌아보면은 그냥 매일 바빴다는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어떤 일이든 하고 죽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다가 이 다음 장면에서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아직 할 수 있을지 몰라.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게 바로 꺼져가던 장작돔에 마치 불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방치해 놨던 주민민원 서류 중에 하나를 꺼내서 찾아내겠는데 이게 바로 자기 담당 구역 내에 이런 버려진 공터가 있고 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깊게 생기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파리목이 들끓으니까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7개가 되는 거와 관여하니까 이쪽 가면 저쪽 가라 그러고 뺑뺑이를 돌리니까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건데 이거를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담당 과장이 본인도 과장이긴 하지만 그 해당되는 과의 과장이 결제 도장 찍어주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서 하나씩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직 폭력배 협박도 받는데 왜냐하면 아까 그 마을 공터에 어떤 사학과가 식당 관련 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정면 충돌하게 되고 조폭을 시켜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주인공이 나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날 보고 죽이겠다는 게 협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도 푸대접 받고 다니니까 밑에 직원이 한마디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밑에 직원이 이 주인공 보고 그렇게 푸대접 받는데 화도 안 나냐 그랬더니 주인공은 나는 지금 누굴 미워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퇴근길에 저녁 노을을 보면서 저녁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내가 30년을 살아왔구나. 근데 시간이 없네 그러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많은 시련 끝에 마침내 공원이 완성이 되고 개장 전날 그 눈 내리는 밤 공원에서 그네를 타면서 숨을 거둔다는 게 영화의 짧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줄거리가 사실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아들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알퐁스 데켄 신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영화가 너무나 좋아서 상영관을 수십 번을 찾아가서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죽을 날이 다가와서야 사랑을 베풀다 이런 제목으로 주인공이 죽음에 임박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바르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머스는 이제 미국의 사상가인데요. 진정한 성공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돼지를 키우든 뭐 밭을 가꾸든 뭘 해도 좋은데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에 적용해 보면은 주인공의 대사로도 나옵니다. 주인공은 말기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거의 미이라 같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시한부 선고 받고 나서 얼마 안 된 짧은 기간이었지만 비로소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말기암 환자 뭐 다는 아니어도 일부는 이런 사물의 참된 모습과 오히려 보다 깊은 가치를 볼 수 있는 안경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녁 노을을 얼마나 오랫동안 봤겠어 수십 년 동안.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정말로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는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아까 좋은 죽음의 조건도 얘기 드렸는데 좋은 죽음의 요소였죠.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도 나오는데 이거는 아이라 바이옥이란 미국 완화 의료 전문의 로서 하스피스에서 많은 암뿐만이 아니라 많은 질환으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 인종을 지켜보면서 4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타인을 용서하고 또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KBS 파노라마 블루베일의 시간에 나왔던 이게 아마 TV 다시 보기로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53세 간암 말기 환자가 특히 병원이 아닌 하스피스에서 임종을 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임종하는 사람이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못다한 말을 서로 다 하고 또 이 환자를 돌보는 병원 직원은 의료진은 환자한테 환한 빛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그 임종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게 되면 딸이 그 임종을 맞는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 같이 있어줘서 아주 많이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병원 중환자실 같으면 이런 걸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면회 시간도 워낙 짧은 데다가 새벽 2시쯤 혼자 세상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많은 경우에 보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저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하고 오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죽음 강의를 할 때 어떤 요양병원 원장 한 분이 그 여성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의 경험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 보고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빛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언젠가 따라갈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원불교의 성직자인 교무 한 분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두 분이 다 여성이었었는데 한 분은 기독교, 한 분은 원불교 이렇게 종교는 달랐어도 그 지혜로움에서는 서로 일치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일단 허락, 죽어도 된다는 허락이 있어야만 임종을 맞는 사람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심 메시지. 가시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아주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안심 메시지를 줘야만 편하게 정말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빛을 보게 될 거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근사체험의 요소 중에 하나인 빛과의 조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런 빛을 보고 이런 거는 근사체험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중에 수명을 다해서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빛을 보게 되고 이런 체험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삶의 회고도 다 하게 되고요. 그것도 근사체험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육신을 벗어날 때는 이번 생에 살아온 걸 다 회고를 할 뿐만이 아니라 몇 번의 더 기회가 있는데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이 전의 생, 전전생의 모든 삶을 다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이었다면 이런 모습으로 기도 삭관돼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립돼 있고 가족과 격리돼 있고 면회 시간 30분밖에 안 되고 시끄럽고 아주 소란한 가운데 임종을 맞는 게 이런 그 중환자실의 임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여 년 전에 제가 이 간암 말기로 임종이 임박한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 어제 여자분하고 남동생 위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중이 2명인 강의였었는데 총중이 1명인 강의도 했었고 총중이 5명인 여자 중학생 4명과 상담교사를 위해서 한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죠. 남편 보고 여보 제발 죽지 말고 저를 떠나지 마세요. 남편을 붙들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들으신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보 내 걱정 말고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고통, 간암의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극심한 어떻게 비유해 보냐면 여성분들의 출산 시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인데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남편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바로 떠나가더라. 이게 장례식 끝나고 한 달 지나서 만났을 때 당시의 상황을 저에게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무도 못 듣는 아주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고
또 먼저 세상 떠난 지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면서 굉장히 불안한 눈치였는데 이런 걸 모른다면은 여보 왜 이래 정신 차리라고 그랬고 남편을 면박을 주고 기를 죽였을 텐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마중을 하러 온 거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하면서 남편을 위축시키지 않고 격려하면서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되는데요. 프랑스의 샤르댕 신부는 본인이 고생물학,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였습니다. 샤르댕 신부가 남긴 말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죠. 내가 영적인 존재면 당연히 이웃집 사람도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음식점의 종업원도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 거죠. 이걸 안다면 소위 말하는 갑질 그런 걸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의 강의를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첫 시간 또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점이나 삶의 종말점 이런 걸 보면 죽음이, 소멸이, 즉 문이 아니고,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말기암 환자가 갖는 가장 큰 공포는 자기가 죽어서 소멸한다는 거죠. 자기가 육체를 갖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던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진다는 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수명이 보름밖에 안 되는데도 끝까지 어떻게든 항암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여기서 비롯된 거였는데 이런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알미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육체는 소멸하지만은 육체를 움직이던 영혼불멸의 자아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가 갖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알미다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젊은층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의 사망원 1위가 자살입니다. 통계청 자료인데요. 또 노인 연령층의 자살도 OECD 국가 1위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자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살을 하게 되더라도 의식이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살로 몰고 왔던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또 육체가 있어야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해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 그대로 끌고 가고 해결도구는 없어져 버리는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바람직한 자살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별이죠. 사별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별을 하게 되는데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식과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어느 시점부터는 먼저 떠나보내고 떠나가기도 하면서 사별을 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을 사별하고 나서 슬픔에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별로 인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슬픔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알미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은 말기암 환자, 두 번째 자살 문제, 세 번째가 사별자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특별한 부류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10년에 10여 년 전이죠. 제 큰딸이 미국 동부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뉴욕 월스트리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도심지 가운데 공동묘지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서 바로 밀어버리고 돈 되는 주상복합지였을 텐데 도심지에 이런 묘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책방에서 본 공동묘지 사진이죠. 이걸 보면은 이 죽음이 격리가 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늘 접하는 죽음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건축가 정경 선생을 얘기했는데 정경 선생과 평소에 또 이 죽음에 대한 많이 놀이를 했고 유럽 여행 가서도 이 묘지를 둘러봤더니 건축가 승효상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묘지가 일상 가까이에 없어서 도시가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참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예를 들었지만 일본 또 여러 나라 보면은 도심지에 묘지가 그대로 있는 유지되는 데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일간 신문에 했던 기사인데 사는 게 버겁거든 공동묘지를 걸어보라 이런 제목을 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묘지에 가면 오히려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죠. 우울해지고 비관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인생 목표 또 가치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에 다시 매기게 된다. 그러니까 돈, 명성 이런 걸 뒤로 하고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걸 우선순위로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담배 줄이고 오히려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또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공동묘지 안과 밖에서 누가 노트북을 갖고 있다가 떨어뜨릴 때 누가 많이 도와주나 봤더니 공동묘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40%나 더 많이 도와주더라. 또 공동묘지를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낯선 타인 보면 우선 경계심부터 갖는데 먼저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죽음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면서 연민이나 평등의식 또 평화주의에 대한 이게 그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뭐 닥치면 다 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평소에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전날 뭐 하려면요 머리에 안 들어오죠. 뭐 하나도 안 보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모르지만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평소에 복습을 수시로 하고 요약을 해놨다가 시험 전날은 밤잠 안 자고 그런 게 아니라 요약을 잘 훑어보고 잠 충분히 자고 그런 게 다음날 시험 점수를 잘 받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음에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좋은 죽음을 맞을 수는 절대로 없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병화 시인의 시인데요.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죠 하는 내용이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먼 옛날 어느 분이 또 자기한테 이런 의자 물려줬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있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왕이면 묵은 의자보다는 저 오른쪽에 있는 최신형 의자를 물려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제 왼쪽이 제가 10여 년 전에 갑자기 폐렴을 앓게 된 때의 모습입니다. 수영을 다시 시작해서 6개월 돼서 건강 상태도 좋았는데 갑자기 폐렴을 앓게 되고 외국 학회 사흘 뒤에 출국을 해서 이 진행도 맡아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미뤄놨던 걸 하자 해서 영정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근엄하게 할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하자 하면서 와인잔 들고 찍었는데 이 사진은 또 너무 특정한 와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옆이 바로 제가 2018년에 방광암 진단받고 수술하기 전에 항암 화학요법을 받을 때의 모습인데 얼굴이 퉁퉁 부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죽음도 이제 저한테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정 사진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는 이런 수의도 마련을 했는데 평상복 입고 해도 되겠지만 생각해봤더니 평상복을 입고 화장할 경우에는 이제 화학섬유, 플라스틱 단추가 타면서 내는 다이옥신 같은 공해 물질도 나올 수가 있어서 옥양으로 된 저렴한 수의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2벌을 구입을 해서 집에 달라고 마음이 심란할 때 이거 들여다보면 상당히 마음이 안정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지구별에서의 인생 수업을 받은 거로 생각하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졸업하는 거죠. 또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많은 한인데 맞는 말이죠. 죽을 때 뭐 주식이나 금반지 하나 못 갖고 하는 게 현실이니까. 그러나 반밖에 안 맞는 말인데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면서 쌓은 지혜와 노력, 타인에 대한 배려, 수행, 수양, 선행 이런 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행용 가방에 갖고 가는 거죠.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빈손으로 온 것 같지만 이전 생에서 그가 쌓아왔던 이런 지혜나 배려 이런 거를 갖고 오는 거죠. 자, 이거는 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먹는 일보다 또 서로 다투는 일보다 우리 중에서 권력 차지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거 알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살아가는 목적 완성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갈매기 꿈에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톤은 이 다른 갈매기들이 어선 뒤를 쫓아다니면서 던져주는 생선 대가리 먹기에 바쁜데 높이 나는 법을 연말합니다.
높이 날고 하강하고 이런 거에 몰입을 하게 되죠. 이거는 끝날 때가 돼서 그 카잔사키스의 그리스는 졸바의 작가죠. 임정전 메모입니다. 나는 이제 연장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두렵거나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이 돼가는데 요거는 제가 인용하는 유진 스미스의 그 작품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옹교감이다를 강조할 때 쓰는 내용이고 옹교하기 전 할 일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겠죠. 이런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어깨에 가상의 새가 있다고 가정을 매일 물어보는 거죠. 새한테. 내가 죽는 날이냐 새야. 준비됐니? 바랐던 대로 살았니? 되고 싶던 사람이 됐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에게 매일 물어봄으로써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4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처음 2시간은 삶이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옹교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2번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좋은 죽음이 곧 좋은 인생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죽음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공부를 하셨는데 이 죽음학을 알기 전과 후 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이고 대단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거 다 말씀드리려면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우선 중요한 거는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된 거죠. 뭔가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이제 사진을 은퇴하고 나서 찍게 된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뭐 나뭇잎이라든가 길가에 핀 버섯 이런 것들 다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올 1월에도 눈이 핀 가운데 이제 매화도 보고 봄 되면서 벚꽃도 봤지만은 드는 생각은 이게 혹시 마지막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도 또 볼 수 있겠지가 아닐까. 이게 내가 보는 마지막 매화, 마지막 벚꽃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몰두해서 아주 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모임에 갈 때 이게 모임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내년에는 기회가 없고 오늘 모임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그 모임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모자란 점을 찾기보다는 뭐 하나라도 좀 장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부각을 시키고 칭찬해 주려고 하게 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걸 겁니다. 아마 그런 걸로 이제 변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 4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은 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금기시 여겨왔다면 이것을 좀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주 동안 귀한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